안녕하세요. 오늘 92번째 논문은 Distributed Training of Neural Networks라는 제목은 제가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프레임워크에서 분산 트레이닝을 알아서 해주잖아요. Distributed TensorFlow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해주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 이전에 이제 로우 레벨에서 어떻게 구현했을까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논문을 소개를 드릴 건데, 하나는 스트롬이라고 하시는 분이 2015년 인터스피치에서 발표한 논문, 그리고 하나는 첸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캐스프 2016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두 가지 그 다른 어프로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최근에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다 녹아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병렬 처리, 멀티 프로세싱에 관련된 논문들하고도 연구들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로우랩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두 가지 논문을 먼저 이제 공통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두 가지 내용을 논문들이 짧거든요.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본 컨셉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모델 패러렐리즘을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데이터 패러렐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델 패러렐리즘은 뭐냐면, 이거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각 부분을 찢어서 다른 머신에다 할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히든 레이어는 1번 머신에,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2번 머신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패러렐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 패러렐리즘을 사용한다는 말은 이제 모델 자체는 똑같고 데이터를 찢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나눠주는 게 구현이 더 쉽고, 이제 데이터 개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이 클러스터의 유틸라이제이션. 네, 어느 분 뮤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패러렐리즘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클러스터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근의 연구들은 이제 데이터 패러렐리즘 높이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 페이퍼도 오늘 소개드릴 페이퍼들도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적당히 찢어서 나눠준다, 뭐 여기까지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각자 나눠서 알아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모아서 합쳐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제 우리 CPU나 GPU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속도는 대단히 빠른데, 이제 중간에 네트워크 레이어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100개의 노드에 나눠서 연산을 할 때, 이 100개의 노드가 모두 동시에 결과가 끝난다는 보장이 일단 되지를 않고, 어 결과가 끝났을 때 어 첫 번째 미니 배치가 끝났을 때 다 같이 결과를 수집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그중에 한 놈이 느린 놈이 있으면은 걔가 끝날 때까지 다른 99개가 전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100개가 동시에 전송을 했을 때 네트워크의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지니까 그 안에서 뭐 큐에 줄을 서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꽉 차서 진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자체의 오버헤드보다 이 네트워크의 오버헤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 연구들의 핵심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미니 배치가 각각 끝났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른 노드에다가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해 주면 가장 좋겠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그렇게 실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프로치들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한 번에 보내는 양을 줄이는 방법,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내는 것들을 압축을 해서 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어프로치는 어 매번 보내는 게 아니라 좀 합쳐 가지고 좀 띄엄띄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한 번에 보내는 양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원빗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계열의 방법이고, 어 좀 뭉쳐서 왕창 보내는 방법이 이제 블락 모멘텀이라고 하는 계열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논문 두 개를 짧은 논문 두 개를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 논문이 이 원빗 SG에 관련된 이쪽 계열의 논문이고, 그러니까 압축해서 보내는 방법이고, 두 번째 논문이 블락 단위로 미니 배치보다 약간 더 큰 단위로 결과를 모아서 전송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 각각의 방법이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어 지금 설명드릴 두 개의 논문 이전에 있었던 기본적인 연구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델 에버리징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한테 10 개의 노드가 있다. 그럼 데이터를 각각 10 개씩 쪼개 가지고 10 개의 묶음으로 쪼개 갖고 각각 알아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마지막에 결과를 취합해서 에버리지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계산할 웨이트를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그거의 에버리지를 취해서 이게 결과 웨이트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그 애큐리시가 떨어지게 되니까. 왜 애큐리시가 떨어지냐면은,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음 마지막에 한 번 그 에버리징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적당히 먼 기간에 한 번, 뭐 100번 미니 배치 100 번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n 개의 묶음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거의 리니어하게 그 n 배 스피드업을 얻을 수 있지만, 이제 과연 애큐리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애큐리시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각각 하나하나의 노드는 자기가 이제 미니머라고 생각하는 로컬 미니마를 찾아가는 웨이트를 찾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각각의 노드들이 찾는 로컬 미니머가 똑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각각의 로컬 미니멈을 찾은 다음에 각각 그 웨이트를 전부 다 이제 평균을 냈더니 평 예 죄송합니다. 평균을 냈더니 고 지점이 요 중간에 있는 엉뚱한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 미니머들의 평균이 새로운 로컬 미니머가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델 에버리징을 하게 되면 어 하나하나의 노드에서는 이제 최적의 웨이트를 찾지만 평균을 하게 되면 약간 애큐리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방법으로 미니 배치 한 20개 정도까지는 뭐 크게 애큐리시가 떨어지지 않더라, 뭐 요런 이제 지식을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콘스탄트 러닝 레이트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러닝 레이트를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매번 반씩 줄여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 어드밴스드 옵티마이저를 쓰게 되면 그 뭐 아담이라든가 RMS 프랍이든가 뭐 이런 아다그라드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이런 옵티마이저들은 그 웨이트의 각각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인터널리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트만 이 싱크를 시켜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옵티마이저가 갖고 있는 인터널 스테이트도 전부 다 보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 줘야 되는 그 양이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바트랙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어싱크로너스 그 SGD라는 방법인데요. 좀 전의 방법은 이제 싱크로너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전부 미니 배치 20 개를 돌리고 그때 가서 싱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싱크로너스 SGD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싱크할 시점을 미리 약속을 하지 않고 그 각자 지금 20 개씩 처리를 한 다음에 "무조건 싱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 시점에 이제 끝났건 끝나지 않았건 그건 난 모르겠고, 그 시점에 나는 결과가 끝났으니까 그거를 파라미터 서버라고 하는 웨이트를 업로드하는 서버에다가 무조건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최적의 업데이트는 당연히 못 하지만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이게 그런데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좋다. 다른 노드가 계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얻는 그 시간 이득이 더 이득이 많다는 거죠. 이 연구 방법은 2012 년도에 그 구글의 그 유명하신 제프 딘이 1 저자로 쓰신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든 프레임워크가 수천 개의 머신으로 병렬 트레이닝을 하는 디스트 빌리프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한된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앞에 나왔던 방법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그 단점은 그 그레디언트가 스테일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워커가 1 번, 2 번, 3 번, 4 번이 있는데 다른 애들 눈치를 보지 않고 1번 워커가 일이 끝나면 이때 파라미터를 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버전이 100 에서 101 로 올라가요. 2번 워커는 자기 일이 끝나면 이전에 있던 파라미터가 뭔지 상관없이 바로 자기 걸 값을 오버라이트를 해요. 102번 버전이 돼요. 그래서 워커 1 번은 101 이 버전 100을 가지고 101 번이 이제 자기가 라이트한 101번 버전 파라미터를 갖고 다음번 잡을 끝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 이 업데이트된 웨이트를 요 시점에 라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애들도 열심히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워커 1 번은 그거는 인제 난 모르겠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파라미터만 갖고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값들이 이제 다 이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워커들은 이 매번 최적의 파라미터를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 시점에 그것만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가 그렇잖아요. 이제 최적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얻는 이득이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빗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전자공학에서 그 혹시 시그마 델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호 처리할 때 쓰는 거거든요. 멀티빗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될 때 그거를 그 한 번에 멀티빗을 보내는 게 아니라 원빗짜리를 아주 빠르게 보내면은 유사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원빗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컴프레션을 해 가지고 그 32빛으로 보내야 될 거를 1 비트만 보냅니다. 그래서 커졌다 작아졌다 2 개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2 경우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업을 얻을 수가 있다. 의외로 꽤 잘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 인지 2 인지 3 인지 4 인지 뭐 100 인지를 보내지 않고 그냥 "이번에 값이 커졌어." 플러스 1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번에 값이 작아졌어." 마이너스 1만 보내더라도 큰 문제가 없더라. 요렇게 주장하는 이 계열인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릴 이 논문은 2015 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은 어 논문 제목이 이렇거든요. "스케일러블한 디스트리뷰티드 DNN을 트레이닝을 하는데 커머더티 GPU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AWS에 있는 GPU가 달려 있는 서버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병렬 DNN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인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은 앞에 말씀드린 원비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계열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저자들이 그 쓰게 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매번 바로바로 안 해 줘도 되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미니 배치라고 하는 것도 각 샘플마다 업데이트해 주는 게 아니라 배치별로 모아 갖고 몇십 개 몇백 개를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언젠가 해 주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꼭 빨리빨리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안 해 줘도 된다. 이게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고요.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스파스하다는 거예요. 스파스하다는 거는 대부분 0 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 자체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파스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밸류가 있는 엘리멘트가 몇 개 없다는 거고 이제 그레디언트는 그거의 이제 차이니까 웨이트도 스파스한데 그레디언트는 훨씬 더 스파스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값이 있는 엘리멘트는 '몇 개 안 되네. 그럼 그 몇 개만 보내면 되겠다.' 요게 이제 모티베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 엘리멘트 중에 값이 있는 것만 보내는데 그중에서도 미리 스레스홀드를 정해요. 이 논문에서는 그걸 이제 타우라고 하는 값으로 정하는데 그 스레스홀드보다 그 절대값이 큰 경우에만 +1 또는 -1로 보냅니다. 뒤에서 예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타우 값이 스레스홀드가 4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을 넘는 5, 6 이런 값은 1로 보내고 -4보다 작은 값 -5, -6 이런 애들은 -1로 값을 보내요. 그럼 받는 쪽에서는 이제 그거 타우 값은 알고 있으니까 4라든가 -4라는 걸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값들 4에서 -4 사이에 있는 작은 값들은 안 보내요. 아예 0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 키밸류 값을 매핑을 하는 쌍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있는 경우만 그 몇 번째 엘리멘트는 +1이다. 몇 번째 엘리멘트는 -1이다. 요 값만 보내게 돼요. 근데 이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그레디언트 이제 레지듀얼을 보낸다는 개념이거든요. 레지듀얼은 뭐냐면은 이 찌꺼기, 남은 찌꺼기가 레지듀얼이잖아요. 그 값을 항상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스텝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 값이 있으면은 걔하고 원래 있던 레지듀얼하고 합친 다음에 그 합친 값의 절대값이 타우보다 스레스홀드보다 큰 경우에만 그 값이 1인지 -1인지를 보내고요. 그거보다 작으면 안 보내요. 근데 안 보내는데 값을 그냥 0으로 뭉개는 게 아니고요. 그 그거보다 안 보내는 작은 값들은 그 레지듀얼로 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스텝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하고 합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그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한 거가 스레스홀드보다 크면 그러니까 뭐 5 이렇게 되면 그거는 보내지만 5를 보낼 때 타우보다 큰 5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타우는 4니까 4만 보내고 1이 남잖아요. 그 1은 레지듀얼로 남겨 갖고 다음번 스텝 계산할 때 거기다 보내요.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타우보다 큰 그레디언트 값은 바로바로 보내고 타우보다 작은 부분은 레지듀얼로 남겨 놓고 넘칠 때만 보내요. 훨씬 더 가끔 보내요. 근데 언젠가 보내긴 보내요. 이벤추얼리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은이들의 오서의 주장은 어차피 그레디언트 계산이라는 게 커뮤테이티브하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보내도 상관이 없고 나중에 보내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언젠가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레지듀얼 값을 킵을 해놨다가 얘네들이 적당한 스레스홀드를 넘을 때만 보내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걸 매번 보내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작을 그 가끔씩만 보내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계산한 스텝이 여기 얘거든요. 4.5 -1.3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스레스홀드가 타워 값이 4니까 그거보다 큰 4.5는 보내요. 4라고. 그보다 작은 애는 안 보내요. 1.7도 안 보내요. 0.5도 안 보내요. 근데 -7.1은 보냅니다. 얘는 -7.1은 죄송합니다. -7.1은 -4보다 작으니까 -4라고 보내요. 그럼 나머지가 남잖아요. 그 -3.1은 킵을 해요. 레지듀얼로. 아까 4.5도 나머지 0.5는 레지듀얼로 킵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그냥 레지듀얼로 2.2, 0.5 이렇게 갖고 있고요. -4.3은 -4만 보내고 -0.3을 레지듀얼로 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내는데 값이 있는 인덱스만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일 엘리멘터가 그레디언트 값이 뭐다. 이렇게 쌍을 보내서 요것 값만 보내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몇 번 인덱스, 그 인티저 값하고 그 값이 뭐다. 이렇게 페어만 보내도 값이 만약에 절약이 되지만 요 값도 더 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몇 번 인덱스에 값이 +1이다, -1이다. 해석할 때는 플러스 타우다, 마이너스 타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플러스나 마이너스 1이냐 값은 두 개니까 이거 한 빛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인덱스랑 합치면은 얘네 둘을
하나의 인티저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두 개의 인티저가 아니라 하나의 인티저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엔트로피 코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허프만 코딩 알잖아요. 엔트로피 코딩은 뭐냐면은 많이 자주 사용하는 값은 비트 값을 할당을 적게 해요. 한 비트나 두 비트로. 근데 잘 사용하지 않는 값들은 비트 값을 많이 할당을 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해보니까 한 10빛이나 11빛 정도로 골룸 라이스 코딩을 하게 되면은 10빛이나 평균 10빛이나 11빛 정도의 인덱스 값만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요 위에 있는 방법 대비 이제 보내야 되는 비트가 한 3분의 1로 줄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컴프레션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신에 이제 컴프레션 하기 위해서 계산도 많이 필요하고 딜레이도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감소할 수 있을 때만 이렇게 쓰라고 권장을 하고, 실제 실험할 때는 요 방법을 쓰지는 않았고요. 요 위에 있는 방법, 그냥 인티저 값 하나만 보내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수도 코드 형태로 보게 되면 1번 다른 컴퓨터 노드들과 그 싱크를 한다. 2번 그 2번 스텝에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3번 걔를 원래 갖고 있던 레지듀얼의 합수로 어큐뮬레이션을 합니다. 4번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한 해를 보고 스레스홀드보다 크면은 플러스 1로 인코딩을 하고 작으면 마이너스 1로 인코딩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값들은 이제 레지듀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5번 그 인코딩한 값은 보내고 값이 없는 애들은 안 보내고요. 6번 그 받은 값들을 가지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값, 원래 로컬에 갖고 있는 애들에 더하는 거죠. 지금 내가 주고받은 값들은 이제 그레디언트니까 차이 값이니까 이 원래 로컬에 갖고 있던 웨이트들에 더하는 거죠.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실험은 이렇게 했어요. 80개 노드까지 AWS에 한 그렇게. 가지 질문 먼저 네네. 드리고 넘어갈 네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아까 보내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컴프레션하고 네, 내지 컴프레션 한 걸 딴 봤습니다. 데서 올 때도 네네.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몇 번째 엘리멘트가 플러스 리더 마이너스 리더 요것만 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돌면은 모든 노드들이 실제 그 파라미터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네요. 계속. 이거를 다 매번 싱크를 하니까요. 파라미터가 매번 동기화가 되는 거죠. 동기화가 되려면 완전히 다 웨이트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컴프레션 된 것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중간중간은 조금씩 틀린 거 아닌가요? 다른 애들의 만든 그레디언트도 다 받으니까요. 받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만 받잖아요. 네네. 아, 자기 거 업데이트 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예예. 업데이트 하는, 아, 그러면 다 똑같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그냥 원래 머신 하나에서 트레이닝 하는 식이랑은 애시당초 웨이트가 조금 다르고 자기 거 업데이트도 컴프레션 한 형태로 하고 남들한테 보내줄 때도 컴프레션 한 형태로 하고 받을 때도 컴프레션 한 형태로 하고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각각의 노드들이 뭐 80개가 되더라도 네. 거의 웨이트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 방식이 거의 애큐러시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노드를 뭐 아무리 늘려도. 네, 노드를 늘려도 떨어지진 않을 수 있는데 네네. 실제로 업데이트 해야 될 그 그레디언트랑은 사실은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근데 이 나머지 그러니까 남는 것들도 레지듀얼을 언젠가는 보내기 때문에 음, 그 에러를 맨 까먹지는 마지막에 않거든요. 그냥 네네. 예. 남아있는 레지듀얼 다 더한다고 치면은 그냥 똑같은 거다. 네. 레지듀얼이 이게 스레시홀드를 넘칠 때 그 값이 한꺼번에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현재 웨이트가 얼마냐도 사실은 반영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 웨이트에 대해서 아웃풋이 계산이 된 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데 네. 현재 웨이트가 그 레지듀얼이 안 더해진 웨이트로 아웃풋이 나오니까
사실은 그레디언트 방향이 예예. 조금씩 다르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근데 같기도 이제 하고. 예. 뭐 그게 사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냐 안 주냐는 다른 문제인데, 네네. 그러니까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분석은 혹시 없나 싶어서. 네.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동기화가 완전히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뒤에서 바로 표를 보여드릴 건데 오히려 애큐러시는 좋아져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근데 좋아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퍼터베이션이 좀 더 돼서 좋아지는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경우에 좀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예, 알겠어요. 자세하게 좀 거기까지 분석은 되지 패스하시죠. 예, 예, 않습니다. 예. 예. 실험은 이제 1000시간짜리 스피치 데이터 음성 인식을 가지고 했고요. 이게 뭐 프레임이 10ms 프레임으로 나누게 되면 368 밀리언 프레임이니까 굉장히 대용량이고, 어, 이 논문 쓴 회사에서 이렇게 대용량 음성 인식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뭔지는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WER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은 이제 워드 에러 레이트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실험을 해보게 되면 노드를 1개에서 80개로 늘리더라도 스피드업이 거의 리니어하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주 많아지면 약간 떨어져요. 이 40개, 20개에서 40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80% 정도까지 넘어 올라가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은 약간 떨어집니다. 스케일러빌리티가. 하지만 이 애큐러시는 거의 똑같거나 오히려 약간 더 좋아졌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버전스도 이게 컨버전스가 또 너무 느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컨버전스가 원래 베이스라인이랑 차이가 없다. 베이스라인은 이제 한 대로 트레이닝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쓰고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많이. 이 두 번째 페이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페이퍼인데, 이 회사에 있었던 인턴이 썼던 페이퍼예요. 굉장히 이제 제목이 긴데, 뭐 딥러닝 머신을 스케일러블하게 트레이닝 하는데 뭐 인크리멘탈 블럭 트레이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페이퍼는 이제 주로 이 뒤에 나오는 블럭와이즈 모델 업데이트 필터링이라고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BMUF라고 많이 불리고요. 얘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모델 에버리징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컴프레션 하는 계열은 아니고요. 그래서 각각의 미니 배치마다 매번 업데이트하는 거는 너무 오버헤드가 크니까 이 미니 배치의 블락마다, 그러니까 가끔씩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는데, 대신에 그런 블락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하면은 오버헤드를 저 애큐리시를 손해를 안 보게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문제는 역시 스케일러빌리티는 그런 대로 되는데 애큐리시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거 중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우리 옵티마이저 중에 모멘텀이라고 있잖아요. 모멘텀을 적용을 했어요. 모멘텀이 이거잖아요.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계산할 때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왜 예전 값에서 빼는데, 그때 이제 이 그레디언트 값만 쓰는 게 SGD고, SGD 더하기 이 과거의 자신의 값, 이 빼주는 값의 과거 값, 그래서 요게 두 개, 요 값 두 개를 조합하는 게 모멘텀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VT-1이 일종의 관성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너셜 값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성의 값에 따라서 로컬 미니마에 빠지더라도 여기 갇혀 있지 않고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모멘텀인데, 요거를 이제 블락 미니멈에다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바로 예, 죄송합니다. 직전에 우리가 계산한 값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글로벌리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각각의 워커가, 각각의 노드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다 합쳐서 에버리지 값을 구합니다. 근데 이 에버리지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모멘텀 값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모멘텀의 어프로치를. 그래디언트 이 에버리지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제 모델 에버리지랑 똑같은데, 그렇게 똑같이 안 하고 지금 여기 G 값이
지금 계산한 값 빼기 예전 값이니까 이게 그레디언트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일종의. 요 값을 고대로 쓰지 않고 요 값 더하기 예전의 델타 값을 더해서 이 델타 값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멘텀이랑 유사한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의 자기 값 더하기 지금 계산한 그레디언트 값, 그리고 요게 각각 여기 앞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에 있는 거랑 비슷한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얘는 블락 모멘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는 그레디언트 앞에 붙어 있으니까 블락 러닝 레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블락 모멘텀이 0이면, 얘만 있으면 그냥 그 모델 에버리지랑 똑같은 거죠. 요 텀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모멘텀이랑 비슷하게 놓고선 계산을 해 보니까 훨씬 더 액큐리시가 좋아지네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근데 이제 잘 몰랐는데 이 모멘텀을 계산하는 어프로치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또 뭐 많이 있었겠죠. 그냥 지금 했었던 방법으로 끝나면은 그냥 클래시컬 모멘텀이라고 해서 클래시컬 블락 모멘텀, 그래서 CBM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말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네스테로프 모멘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스테로프라고 하시는 분이 한 가지 모멘텀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마지막 WT 값을 그대로 쓰지를 않고 여기다가 한 번 더 델타 값을 더해 줍니다. 여기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 폼도 일종의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을 한 번 더 적용을 해준 이와 같은 형태를 NBM, 네스트로프 모멘텀 스킴인데 요 두 가지를 적용을 했고요. 뭐 방법은 비슷한데 실험을 해 보면은 이제 NBM이 쪼끔 더 어 성능이 좋게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벤치마크 실험을 해 보니까 실험을 하는데 역시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하거든요.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실험을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실험 SWB 태스크는 300시간 정도 되는 데이터, 짧은 데이터로 바이디렉셔널 LSTM 히든 레이어 5개, 비교적 간단하게 놓고 가지고 실험을 해 보게 되고요. 이 경우에 당연하지만 스피드업은 리니어하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애큐리시잖아요. 스피드업은 실은 그냥 모델 에버리징 했을 때랑 똑같아요. 스피드업 올라가는 게 거의 똑같습니다. 이 앞에 8이 GPU가 8개거든, 16개가 16이 GPU 16개일 텐데, 그 경우에 스피드업이 7.7, 15.3이니까 거의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모델 에버리지를 쓰나 BMUF를 쓸 때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애큐리시가 개선이 된다. 애큐리시가 조금씩 더 개선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어요. 두 번째 실험. 1860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고, 네트워크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히든 레이어는 7개, 이렇게 놓고선 더 복잡하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 경우에도 거기 리니어하게 스피드업이 되고, 심지어 이제 GPU를 64개를 썼을 때도 더 리니어하게 스피드업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애큐리시도 꾸준히 개선이 되더라. 아까 모델 에버리지를 할 때는 그냥 15.5, 19.9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32개의 GPU를 썼을 때. 근데 15.5가 13.4까지 개선이 되고 19.9는 18.1까지 애큐리시가 크게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스피드업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 두 개의 페이퍼가 모두 이제 리니어하게 스피드업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애큐리시도 꽤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두 논문이 직접적으로 이제 두 개를 다 사용해서 비교를 한 연구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스케일러빌리티는 이 BMUF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GPU가 한 30개 정도까지 갈 때는 두 개가 비슷하게 똑같이 스피드업이 똑같이 뭐 32배는 아니지만 32개에 가까운 만큼 스피드업이 되는데, 이제 GPU가 그 이상으로 늘어날 때는 이 BMUF가 거의 리니어하게 스피드업이 되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CNTK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큐리시는
이 BMUF는 아무래도 블락 단위로 이제 싱크를 하기 때문에 애큐리시가 점점 떨어져요. 이 블락 사이즈도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얘를 크게 주게 되면 애큐리시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아까 그 원빗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계열의 그 컴프레션 해서 보내는 애는 블락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보내는 데이터가 작으니까. 그래서 걔는 그 훨씬 더 애큐리시가 좋거나 거의 같거나 뭐 어떤 데 더 좋기도 해요. 그래서 애큐리시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논문 계열의 방법을 쓰는 게 좋고, 애큐리시가 좀 떨어져도 이 대규모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어 스 스피드업이 스케일러블하게 올라가는 게 좋다.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이 BMUF 계열이 가장 스피드업이 확실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페이퍼는 이 페이퍼들을 보시면 되고, 지금 사실 요 관련된 연구들이 아직까지 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아주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알아서 얘네들을 로우 레벨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페이퍼가 있긴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블로그도 있고, 뭐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파워포인트도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 계세요? 아, 제가 레코딩을 안 했네요. 했나? 안 한 것 같은데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레코딩 했군요.